남한산성 그 이후 그리고 조선을 뒤흔든 여인 어우동. 프롤로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637년 겨울 남한산성.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인조.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청나라 군대에 쫓겨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산성 안에 갇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 밖에는 청나라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 성 안에는 굶주림과 추위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리학의 이념 위에 세워진 나라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얼어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성문을 열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자신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적의 황제에게 항복을 고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은 그날 살아남았습니다. 나라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이라고 말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무너진 것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도덕이라는 이름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바르다. 우리는 도덕적이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실제로는 그 도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십 년 뒤 그 균열이 완전히 터져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뒤집힙니다. 그 이름이 어우동입니다. 어우동의 등장. 먼저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우동을 그냥 음란한 여인, 스캔들의 주인공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해 왔습니다. 유혹하는 여자, 방종한 여자, 도덕을 버린 여자. 그런데 실제 역사 속 어우동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입니다. 어우동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박윤창, 그리 낮지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배웠고 시를 지었고 지성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조선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남편. 오직 남편만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떻게 살지, 누구를 사랑할지, 그 어떤 것도 여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은 바로 그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과 파국. 어우동의 남편 이름은 이동이었습니다. 태종의 핏줄을 이은 종친이었습니다. 왕족의 피가 흐르는 집안.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결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반가의 딸이 왕족과 혼인한다는 것은
가문이 영광이었습니다. 어우동의 아버지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우동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결혼식 날 그녀의 표정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런 것까지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결혼에 어우동의 의사는 없었다는 것을. 조선에서 여인의 결혼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고 중매쟁이가 오가고 두 집안이 합의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은 처음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이라는 남자, 그는 어우동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차갑고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동은 성격이 포악했다고 나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어우동은 왕족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읽고 시를 짓던 여인입니다. 지성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자신만의 생각이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하루하루를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남편 곁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방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야 했을까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동은 첩을 들입니다. 조선에서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 자체는 법으로도 관습으로도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본처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질투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이동은 어우동을 내쫓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쫓겨난 여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우동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회가 내세우는 도덕이 사실 자신을 향한 칼날이라는 것을, 순종하면 짓밟히고 저항하면 내쳐지는 구조라는 것을. 그 순간 어우동은 선택을 합니다. 이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스캔들의 시작.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선비가 어우동을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어디서였는지는 모릅니다. 시장 어귀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집 근처였는지. 어쨌든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우동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조심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그녀를 더욱 다르게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 선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두 발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우동이 유혹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그녀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 인적이 드문 길을 돌아서 그들은 낮에 자신을 숨기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낮에 그 선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균관에서 논어를 강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예의와 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부의 도를 지켜야 한다고 제자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비밀이란 것이 영원히 비밀일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1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인 알지 않느냐? 이동의 전처, 그 어우동 말이야. 들었어. 어느 선비가 거기 다닌다고. 이름을 대면 놀랄 거야. 그 이름을 듣고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선비가, 낮에 그렇게 도덕군자인 척하던 그 사람이,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한양의 골목마다, 주막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하나씩 추가되었습니다. 어우동을 찾아간 남자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심지어 어떤 이는 어우동을 향한 마음을 시로 써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낮에 입에 달고 다닌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은 정숙해야 한다. 여인은 한 남자만을 섬겨야 한다. 음란함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죄악이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문은 이제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이 닿아서는 안 될 곳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조정이었습니다. 사건의 폭발. 조정은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당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어우동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단에 오른 이름들, 그 이름들이 가리키는 것은 조선 양반 사회 전체였습니다. 만약 이 명단이 그대로 공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균관이 흔들립니다. 조정이 흔들립니다. 도덕의 나라, 예의의 나라라고 자처하던 조선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480년 성종 11년의 일이었습니다. 어우동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란 어떤 곳입니까? 영모나 강상죄처럼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불륜 사건 하나로 의금부까지 끌려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물었습니다.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었느냐? 언제였느냐? 어디서였느냐?
어우동은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름을 댔습니다. 날짜를 말했습니다. 장소를 말했습니다. 그 대답 하나하나가 조정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관리들의 얼굴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어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자신의 상관이었을 것입니다. 명단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이름만 해도 종친이 있었고, 관리가 있었고,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중에는 세상에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조정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모두 처벌할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단번에 무너집니다. 한양에서 영향력 있는 남자들이 줄줄이 처벌받는 장면,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논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건의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의 문제였던 이 사건이 어느 순간부터 한 여인의 문제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어우동이 요사스러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사회의 풍속을 어지럽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논리가 등장합니다. 유혹한 것은 여자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유혹을 만들어낸 것은 어우동이니 죄의 근원은 어우동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스스로 찾아간 남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쫓겨난 뒤 자신의 삶을 산 여인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가 일단 자리를 잡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우동 편에 설 사람이 조정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성종 임금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사형까지 해야 하는가, 지나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쪽이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 어우동을 살려두면 다른 여인들에게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습니다. 법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의 기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우동을 찾아간 남자들의 이름이 있었는지 역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능지처사,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가장 극한의 형벌이었습니다. 역모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어우동에게 내려진 죄목은 강상죄였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근본 질서를 어지럽힌 죄,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흔든 죄,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나라의 근본을 흔든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사람들 중 일부는 어제까지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형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맑았다고 상상합니다. 역사는 그날의 날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씨였든 그 아침은 어우동에게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여인의 이름을 소문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왔고, 어떤 이는 손가락질하러 왔고, 어떤 이는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을 것입니다. 저 여자야. 어우동이야. 저렇게 생겼구나. 예쁘긴 하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미쳤지. 저것들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그 군중 속에 어우동을 찾아갔던 남자들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군중 속에 파묻혀 자신이 이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척하면서 어우동은 걸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날의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우동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녀는 재판에서 한 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벌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감추거나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관이 물으면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숨김없이. 그 태도가 처형의 날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조정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군중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우동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어디를 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눈은 군중을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눈은 자신을 이 자리로 보낸 사람들을 향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도덕을 논하고 밤에는 자신을 찾아오고 재판장에서는 고개를 돌린 사람들,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죽음을 판결한 사람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너희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우동은 그렇게 갔습니다. 1480년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록에 남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성종편에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죄목과 그녀의 처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지운다고 지운 것이 오히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남자들의 이름도 함께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이름들이, 살아남은 이름들이, 어우동이 죽은 뒤에도 관직을 유지하고 존경을 받고 도덕을 논하며 살아간 이름들이. 역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누가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여운과 질문. 어우동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도덕의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도덕을 가장한 나라였을까요? 낮에는 성리학을 논하고 밤에는 욕망을 좇은 그 선비들이 진짜 조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입으로 말한 도덕이 진짜 조선이었을까요? 어우동은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쫓겨난 여인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기로 했을 때 그것은 죄였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을 심판하고 처형한 사람들이 죄인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남한산성에서 무너진 것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우동 사건은 그 균열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선은 도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덕은 약자에게만 작동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빠져나갈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어우동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을 앞세우면서 그 도덕을 가장 먼저 짓밟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